자궁 속을 지나가고 있는 정자. 마치 마법의 힘에 끌린 듯 난자를 향해 갑니다. 정자의 수는 2억 개가 넘지만 난자까지 도달하는 정자는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 오직 하나만이 난자와 결합합니다. 정자와 난자의 DNA는 서로를 찾아 헤맸다는 듯이 다가가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유전자가 합쳐지고 뒤섞여서 끊임없이 부모와 다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DNA 재조합 기술을 이제야 비로소 알아내기 시작했는데 생명은 이미 태고 때부터 그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엔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대부분은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수컷과 암컷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사된 한 우주 왕복선에는 두 쌍의 킬리피쉬가 실렸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도 킬리피쉬는 후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후손을 이어가는 성의 신비로운 힘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우린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한 생명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각도를 달리하여 생명의 진화에서 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여자와 남자, 수컷과 암컷의 번식 방법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20억 년 전의 지구에 생명이 출현한 지 이미 20억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순한 생물체만이 바다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컷과 암컷 구분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나누는 방법으로 번식했습니다. 이런 번식으로 탄생한 새로운 세포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세포 안에는 DNA가 한 세트 있습니다. DNA는 수많은 분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분자는 서로 쇠사슬처럼 연결됐습니다. DNA는 생물체의 기능에 필수적인 엄청난 양의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분자의 독특한 배열이 그 생물체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생물체가 분열법으로 증식할 때는 먼저 DNA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면 똑같은 생물체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숫자를 늘리는 데는 분열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바닷속 낙원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쯤하여 지구상에는 처음으로 초대륙이 등장했고 지구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바다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다 환경의 변화로 양분이 모자라게 된 곳에서 단세포 생물은 계속 죽음을 맞았으며 번식은커녕 멸종의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직면한 멸종의 위험. 도쿄대학의 구로이와 스네요시 박사는 그것이 성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이와 박사는 클라미토모나스라는 0.2 내지 0.3mm밖에 되지 않은 단세포 생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생물은 태고의 생물처럼 세포 분열로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 양분이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클라미토모나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양분이 전혀 없는 물에다 클라미토모나스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혼자서 따로따로 움직이던 클라미토모나스가 여기저기서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세포 둘이 몸을 떨면서 서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포 두 개가 합쳐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양분이 모자라자 클라미토모나스는 두 세포가 합쳐져 마치 하나처럼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합쳐진 세포를 다시 양분이 많은 환경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합쳐진 세포는 다시 세포 분열로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포 중 일부는 분열 전의 세포와는 크기와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분열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클라미토모나스는 양분이 모자라면은 세포가 서로 합쳐져서 자손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의 유전자 성분과 자식의 유전자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양쪽 부모의 유전자가 서로 합쳐져 섞이면은 전혀 다른 것이 돼서 후손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포가 합쳐진 것이 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바다에서 멸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세포는 옆에 있던 세포와 서로 힘을 합쳐 모자란 양분을 나누어 먹으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두 개의 개별적인 세포가 공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단세포 생물은 몸 안에 두 세트의 DNA를 갖게 됐습니다. 결국 합쳐진 세포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DNA 각 세트를 복제하여
DNA 4세트 혹은 2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힘겨운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처럼 DNA 가닥은 서로 다가가 서로의 일부를 교환합니다. 다음, 각각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진 4세트의 DNA가 개별 세포로 갈라집니다. 그 세포 각각은 비슷한 방식으로 탄생한 다른 세포를 만나 단일 세포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여 부모와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유전자의 합침과 분열, 그리고 서로 섞임. 매번 일어나는 그 과정이 성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은 후손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4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의 세계에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이 니사이미나처럼 30개도 안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체로서 공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생명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의 난마리나 박사는 성을 갖게 된 생물체의 등장이 다세포 생물의 진화로 이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 세포는 이미 어려운 때가 오면은 둘이나 그 이상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면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서로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단 박사는 서로 협력하려는 성세포의 본성이 다세포 생물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포는 분열을 계속했고 2세트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복제하며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생긴 세포들은 합쳐 하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세포는 서로 합쳐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복잡한 몸을 만들어냈습니다. 후손이 탄생할 때 세포 중 일부는 다른 세포와 다른 식으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고 오직 한 세트의 DNA를 포함하는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들 세포는 후손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생식 세포입니다.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식 세포는 부모의 몸을 떠나 다른 생식 세포를 만납니다.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했습니다. 이 해파리는 몸 크기가 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 안의 둥근 입자는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생식 세포의 덩어리입니다. 바로 난자입니다. 이 해파리의 생식 세포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으며 편모를 가지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정자입니다.
난자를 가진 암컷과 정자를 가진 수컷이 탄생한 것입니다. 수컷의 몸에서 수백만 개의 정자가 나옵니다. 정자는 숫자가 많고 동작이 빨라 난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커다란 난자에는 수정이 되면 수정란의 성장을 도울 양분이 많이 저장돼 있습니다. 세포가 서로 만나 자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로 분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생명은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진 유성 생식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초대륙이 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며 땅덩어리 사이에 천해, 즉 얕은 바다가 형성됐습니다. 양분이 풍부한 천해는 생명체가 모두 한꺼번에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50개도 안 되던 종의 수가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만여 개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진화를 가져온 요인은 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유성 생식 방법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물체의 숫자는 3천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 다양한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이성을 영원히 보장하는 유성 생식 방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같은 다양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유성 생식은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한 종 내에서도 다양성을 가져왔습니다. 이곳 아마존강의 열대우림에는 숲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나비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나비 수집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 나비를 잡기 위해서는 특수한 덫을 놓아야 합니다. 나비는 보통 썩은 과일의 즙을 먹고 삽니다. 썩기 시작하고 있는 바나나를 미끼로 삼아 나비를 유인합니다. 나비의 이름은 아글리아스입니다. 날개의 빨간색과 파란색 무늬가 어두운 숲에서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빨간색 나비도 아글리아스입니다. 각 아글리아스마다 독특한 무늬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종에 속하지만 아글리아스 나비는 각기 다른 날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진 날개 무늬는 하나하나가 모두 독특합니다. 숲의 보석이라는 애칭에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종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 다양성은 성에 의해 창조된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개성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한테서 물려받는 두 세트의 DNA에는 각각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는 두 사람의 유전자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0만 개의 유전자 가운데 93%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전자는 어떻게 섞더라도 후손이 이어받는 유전자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다릅니다. 이들 유전자가 예를 들어 눈동자의 색깔, 혈액형 등을 결정합니다. 그런 차이가 개별성을 낳습니다. 단 7%에 불과하지만 유전자 숫자로 보면 7,000개에 달합니다. 7,000개의 유전자 조합 종류는 2의 7,000 제곱이나 됩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숫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수보다 많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입니다. 그러므로 두 명의 아이가 똑같은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날개의 무늬를 통해 아글리아스 나비의 개별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더라도 유성 생식을 하는 모든 생물체는 생물학적으로 모두 특이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별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주의 초원. 이곳에서 생물학적 개별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초원에는 엄청난 수의 토끼가 퍼집니다. 이들 토끼는 인간의 멸종 위협을 이겨낸 운 좋은 토끼입니다. (1895년) 호주가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사람들은 사냥을 위해 영국에서 토끼 몇 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이들 토끼는 1년에 평균 1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호주에는 토끼의 천적인 여우가 없었기 때문에 토끼는 빠른 속도로 번식했습니다. 토끼의 번식은 농장 곡물과 동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토끼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과학연구소에서는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토끼한테만 감염되며 감염된 토끼는 죽고 맙니다.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퍼져 순식간에 많은 토끼가 죽었습니다. 2, 3년 만에 야생 토끼는 완전히 멸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방법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치명적이라고 생각됐던 이 바이러스에 일부 토끼가 면역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토끼의 세포에는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HC로 알려진 이 유전자 그룹은 MHC 단백질을 만들어 질병 박테리아를 이물질로 파악하여 물리치는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MHC 단백질 외에는 특이한 홈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질병 박테리아라는 것이 파악되면 MHC 단백질은 그 물질을 이 홈에 가둡니다. MHC 단백질은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홈의 모양에 따라 잡을 수 있는 질병 박테리아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MHC 단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질병에 대해 면역성이 있는지 결정됩니다. 이같이 다양한 MHC 단백질 타입은 유성 생식이 가져온 개별적인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MHC 단백질 타입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 등으로 불리는 6가지 유전자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그 6가지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타입은 20여 가지 종류가 있고 B 타입은 50여 가지가 있어 변이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MHC 단백질 타입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유전자의 가능한 조합의 종류는 수십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유성 생식을 통해 유전자가 섞일 때마다 매번 다른 MHC 단백질 타입이 탄생합니다. 호주의 토끼가 가지고 있던 MHC 단백질 타입은 다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유성 생식으로 인한 개별성은 현대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에이즈와 싸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푸마니에서는 지금까지 300명의 여자가 에이즈로 죽었고 그들의 자녀 800명이 고아가 됐습니다. 이곳 매춘 여성의 에이즈 감염률은 특히 높아 96%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조직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이곳에서 에이즈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대상 매춘 여성 1,700명 중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25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에이즈 검사를 받았지만 바이러스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unatumianga siku hizi nini kodo. Unatumianga kondo? Na mbeleni? Mbeleni tulikuwa hakuna. Tulikuwa tu kama mtu anasikia mbaya ndio anaenda hospitali anatibiwa. 그 25명이 우연히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플러머 박사는 그 25명의 혈액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특정한 MHC 단백질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플러머 박사는 그 MHC 단백질이 에이즈에 대한 면역과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체는 MHC 단백질을 이용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려냅니다. 감염성 물질을 가려내고 암세포를 가려내고 이식된 조직을 가려냅니다. 제 MHC 단백질은 다른 사람의 MHC 단백질과 다릅니다. 그게 MHC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이물질 단백질을 가려내고 이물질 항원을 가려내어 그걸 죽이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분들은 에이즈 바이러스 HIV 그 자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알아내고 모두 죽여버리는 어떤 MHC 단백질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질병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둘러쌉니다. 대식세포 안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단백질이 작은 조각품을 잡으려고 하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마치 그걸 피해 빠져나가려는 듯이 계속 모양을 바꿉니다. 결국 MHC 단백질 타입 중 대부분이 모양을 바꾼 바이러스를 잡는 데 손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머 박사는 그 25명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MHC 단백질 타입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효과적인 MHC 단백질 타입도 DNA의 재조합을 가능케 한 유성생식 덕분에 생겨났습니다. Kaniachilia hivyo tu, labda nilee watoto wangu baada ya miaka mbili mitano ama minne, sijui ni Mungu tu. Kwa vile mimi mtu wa shida, Mungu tu amenisaidia. Kuna ujuzi mwingine. 에이즈, 아직도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는 저주의 질병. 하지만 유성생식은 인류가 언젠가는 에이즈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개별성은 질병을 이기고 생존을 계속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생태학자인 우에스기 겐지 씨는 개별성의 목적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에스기 씨는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특정한 나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넬라이데스 폴리테스라는 나비입니다. 일종의 호랑나비로 날개에 하얀색 띠무늬가 있습니다. 이 호랑나비 중 일부 암컷은 날개 무늬가 조금 다릅니다. 하얀 띠에 빨간 점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유성생식으로 인한 변이성입니다. 빨간 점이 있는 건 소수입니다. 수컷이 하얀색 암컷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 점이 있는 암컷은 번식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나비의 천적은 나이팅게일 같은 새로 새한테 날개를 찢긴 나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비는 새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새는 빨간 점이 있는 나비는 먹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새 앞에 빨간 무늬 나비와 하얀 무늬 나비를 같이 놓았습니다. 새는 빨간 나비는 멀리하고 하얀 나비를 골랐습니다. 여러 번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왜 빨간 무늬가 섞인 나비는 먹지 않을까요? 일본 오키나와에는 베니모나게아라는 동나비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호랑나비의 일종입니다.
미닐라이데스 폴리테스의 빨간색 종류는 이 동나비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는 빨간 종류가 동나비인 줄 알고 피하는 것입니다. 빨간 점을 가짐으로써 포식자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유성 생식은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겉보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이나 돌연변이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나비는 또 하나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은 약 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 대부분은 번데기가 된 지 일주일 후 나비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알은 일주일 후가 아니라 약 한 달 후에 나비가 됩니다.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에스게 씨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시기가 다른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새겨진 개별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생존을 위한 비밀스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태풍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후손이 번데기에서 동시에 나비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분다면 모두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질긴 고치 안에 번데기로 남아있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성생식은 태풍처럼 대자연의 위협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이루느냐, 생물적 개별성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것은 생존의 문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성생식에는 어떤 신비한 작용이 있어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UCLA의 버지니아 리 스코필드 박사는 생물체가 다양성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요트장 같은 곳에 사는 멍게류입니다. 이 멍게류는 군체를 형성합니다.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 모여 꽃 같은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하나는 가는 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양분 등을 서로 교환합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색 무리와 오른쪽에 있는 갈색 무리가 모두 멍게류입니다. 하지만 둘의 유전자 구성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관을 섞지 않고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두 무리는 서로를 이물질로 여기며 거부합니다. 보통 이 멍게류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과는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식할 때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자가 유사한 무리의 정자와 난자를 같이 놓았습니다.
정자가 난자에 접근해도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자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거부합니다. 다음, 앞서 서로 거부 반응을 보였던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무리에서 각각 정자와 난자를 가져다 같이 놓았습니다. 이번엔 난자는 정자를 받아들이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멍게류는 유성생식할 때 가능한 자신과 다른 개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정은 항상 유전적으로 전혀 다른 개체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무리 내에서 번식하는 행위를 막아 이른바 근친 교배에 의해 좋지 않은 형질이 쌓이는 것을 막고 다음 세대에서는 더욱 풍부한 다양성과 생물적 개별성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암컷 몸 안에 들어간 정자는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은 보통 면역계 혈액세포에 의해 파괴됩니다. 하지만 정자는 예외입니다. 유성생식이 이루어질 때 왜 정자는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이 독창적이고 경이로운 현상은 생명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원시 바다에서 두 개의 세포가 합쳐지면서 시작된 유성생식은 종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같은 종 안에서도 개체의 다양성을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다양성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유성생식은 교미한 장치를 내장하게 되었고 그 장치는 자신과 다른 대상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도 가끔 전혀 다른 사람한테 끌립니다. 그것도 어쩌면 그 장치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하는 단세포 생물과는 달리 성을 가진 생물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비로소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암컷과 수컷의 만남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도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다양한 방법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시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체는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도록 했을까요?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바다에서는 마술과 같은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산호의 산란, 산호 하나가 알을 낳기 시작하면 다른 산호도 따라합니다. 산호의 산란은 마치 계획표를 따르듯이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태고 때부터 살아온 산호는 광활한 바다에서도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날 수 있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알을 낳고 정자를 내보냅니다. 바다를 누비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어류. 어류는 항상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수컷과 암컷이 산란기에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는 그 순간에 정자를 내보냅니다. 땅으로 올라온 동물은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번식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수컷과 암컷이 만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자와 난자는 공기 중에 나가면 즉시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자가 암컷의 몸 안으로 직접 투사되는 체내 수정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수컷과 암컷이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끌기 위해 수컷과 암컷은 다른 외모를 갖게 됐고 여러 가지 구애 행동도 개발했습니다. 수컷과 암컷의 존재가 생물의 세계를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샌디에고 동물원입니다. 여기에는 성의 오랜 역사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룬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과 상당히 가깝다고 여겨지는 영장류 보노보입니다. 침판지 무리와는 달리 보노보 무리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침판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 가끔 먹이를 놓고 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보노보는 먹이를 먹기 전에 먼저 성행위를 한 후 사이좋게 나누어 먹습니다. 보노보는 성의 힘을 이용하여 개체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무리 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드왈 박사는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보노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장류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노보의 성은 물론 그 1차적 기능은 번식입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노보의 성은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보노보는 무리 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식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호 방법인지 먹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이용합니다.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하지만 그것도 또한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밀림에 살고 있는 야생 보노보입니다. 보통 동물은 발정기가 1년에 얼마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노보는 매일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리 내에서 싸움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그들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행위를 합니다. 암컷 보노보는 다 자라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무리에 들어간 암컷은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새로 들어온 암컷과 기존의 암컷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둘이서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성은 다양성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노보가 무리 내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성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유성 생식은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어 동물의 세계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진화의 과정에서 성은 보노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후손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성과 성 역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제가 탔던 우주선에는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훈련을 받았지만 성격이 각기 달랐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달랐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자가 끼면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이성이 있음으로써 즐거운 긴장 상태가 되며 동시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유성 생식은 각 개체가 서로 뭉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은 서로 만나 하나가 되어 협력을 합니다. 여기서도 생명의 근본적인 법칙인 공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시 바다에서 두 개의 세포가 만나 협력함으로써 시작된 유성 생식은 지구 위에 다양하고 풍부한 생명의 세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성이야말로 생명 진화의 추진력이었습니다. 정자가 자궁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몇 개의 정자는 각각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만이 난자와 합쳐질 수 있습니다. 난자에게는 정자가 이물질입니다. 하지만 정자가 난자의 표면에 도착하면 난자를 보호하던 벽이 열리면서 정자를 받아들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자의 DNA가 난자 세포에 들어갑니다. 난자와 정자의 DNA가 서로 접근해 한 세포 안에서 함께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성은 개별적인 생명체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도록 해주었고 계속 후손에게 이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습니다.